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 주제로 돌아가서 죄책감에 대한 방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한 예를 들도록 하겠다. 첫 번째 예와 출처는 같다. 30세에 결혼한 남자 환자로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자기 부인에게 옮겨진 경우인데 끊임없이 부인이 무관심하다며 책망을 하였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환자의 태도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할 일을 못하는 데 대한 동정과 평생 동안 병약하고도 꿋꿋이 살아오신 데 대한 감탄스러움이었다. 그는 자기 형이 어머니를 제멋대로이고 꾀병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어머니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격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환자의 생각과 감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를 존중하라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의 첫 번째 계명인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 환자에게 왜 그렇게 절박했을까라는 뚜렷한 의문점이 생기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상당한 분석 작업이 있은 후에야 얻을 수 있었다.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병을 얻고 무능력하게 된 것이 환자의 출생으로 인한 것임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다. 환자는 유아 시절에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겠지만 출생 시 어머니가 거의 죽다시피 하였다는 이야기에 대해 견디기 힘든 죄책감과 심한 분노를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부인에게 전치시키고 도덕적 의무로서 효도를 내세우는 그의 방어는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에게 모두 무서운 일을 이미 저질렀다고 믿는 데서 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방어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죄책감 또는 도덕적 의무감을 분석 작업의 필수 부분으로 분석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환자의 병인적 갈등의 근원과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예에 있어서 환자의 갈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녀의 의식 권내의 자기 책망이 아니라 무의식적 내용이었다. 의식적으로는 어머니의 곁을 잠시 떠남으로써 어머니의 목숨을 단축시킨 것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였지만 이와 같은 자기 책망은 진정한 무의식의 내용, 즉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예에서도 환자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매달린 것이 순진함이나 인습적인 도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한 진정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태어남으로써 어머니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생각에 연관된 평생 동안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무의식적 욕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도 한편으로는 자기 책망과 죄책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관념을 내세우는 초자아의 의식적 발현 양상의 무의식적 의미와 근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초자라고 하는 거가 어떤 규범이나 여기서는 효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효도를 하지 못한 것. 이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편은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더 살 수 있는데 돌아가셨어 하고 자기 책망을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초자 속에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의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표면일 뿐이고 그 밑바닥에 더 깊은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예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돌보다가 잠깐 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임종을 못 지키죠. 근데 우리 자식들 중에 임종을 다 지킨 자식은 많지 않죠. 가까이 있어도 임종을 지키기 힘들다고 그래요. 어느 시점에 돌아가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곁에서 계속 간호하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한 순간을 누구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좀 더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면 어머니를 더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라는 자기 책망이 누구나가 갖는 감정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자기를 막 책망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죽기를 소원했던 어린 시절에 어떤 원망이 있었을 가능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걸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분노, 엄청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 유아적인 소망 같은 게 밑에 깔려 있었는데 이게 무의식 속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실제 도덕 관념에 어긋나는 자기의 모습, 그로 인한 죄책감. 근데 이런 게 진정한 어떤 억압되어 있는 죄책감이죠. 이렇게 되면 억압되어 있는 죄책감, 이건 너무 뿌리가 커서 이걸 의식으로 가져온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결국은 지금 임종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서 조금 다 미진한 부분, 이걸 죄책감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이분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죄책감 자체는 경미한 죄책감을 가지고 깊은 죄책감을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방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에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었다고 하는 이런 어린 시절에 자기의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뻔했다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기 태생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어머니가 상처를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난 자기가 충분히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또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출산을 했으면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없었을 수도 있죠.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자기의 태어나는 것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면서 태어나고 어쩌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상황 속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태어나서는 안 될 목숨이 태어난 것처럼 이게 죄책감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자기가 의식으로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죄책감이 억압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이분이 슈퍼이고가 잘 발달해서 아주 효도를 잘하는 분, 도덕관념이 투철한 분으로 나오죠. 그래 도덕관념이 투철한 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 이 슈퍼이고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깊은 죄책감, 무의식적인 죄책감들이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효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사람으로서 실제 생각뿐이 아니고 행동도 굉장히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고 형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속에는 깊은 죄의식이 억압돼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드 초기에는 성적 욕동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욕동은 나중에 얘기고 나중에 후기에 가서 공격적인 욕동도 독립된 하나의 욕동으로 성적 욕동과 같은 입장으로 보긴 했는데 초기 이론들은 대부분 성적 욕동에 관한 얘기들인데 성적 욕동이 억압돼 있고 그것을 방어하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방어하는 힘과 억압돼 있었던 그 본능으로부터 오는 힘, 이 두 개의 힘 사이에 갈등이 형성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초기의 지정학적 이론 토포그래픽 티어리에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에서 이 전의식 속에서 어떤 면은 이 방어 기능이 전의식이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깊은 무의식, 여기서 방어라고 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전의식은 항상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쉽게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의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전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전의식 상태는 우리가 쉽게 그 속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무의식의 세계에는 전의식과 달라서 정신 분석을 하거나 아주 특별하게 애쓰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억압되어 있는 그런 초기에는 이게 성적 욕동이라고 봤어요. 성적 욕동이 억압되어 있는데 그 욕동 자체는 우리가 의식화하기 힘들다는, 이게 증상으로 튀어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을 쉽게 의식으로 가져올 수 없다고 봤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욕동에 반대하는 엔티포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엔티 인스팅츄얼 드라이브죠. 어쩌면 억압되어 있는 욕동 자체가 의식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센서라고 할까요? 초기에는 검열관이 있다고 봤어요. 그 무의식과 의식 경계 사이에 검열, 마치 국경 사무소처럼 이 검열관이 혹은 보초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 근데 이 검열관이 무의식, 전의식 속에 있다고 봤는데, 그럼 전의식에 있다고 하는 건 의식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센서라고 했던 부분은 억압하는 힘이에요. 억압하는 힘인데, 그리고 어쩌면 도덕적인 관념도,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서는 성적 욕동이 의식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합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초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혹은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그 성적 욕동이나 이런 일반적인 욕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힘, 이것이 전의식에 있다고 봤는데 사실은 임상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억압하는 힘 자체도 무의식이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면은 여기서 나오는 죄책감이나 이런 자기 처벌의 욕구, 자기 처벌의 욕구나 이런 것들 자체도 무의식 속에 있다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으로 봤어요. 초기에. 그게 초기에 여기서 지정학적 이론에서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 이거 자체가 치료라고 봤는데 1920년대 가면서 프로이드가 결국은 어떤 역동 이론에서도 우리의 역동에는 성적 역동과 공격적인 역동이 있다고 하는 이런
역동 이론이 달라지면서 우리 심리 기구론, 우리의 마음의 기구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었던 지정학적 이론으로부터 구조인으로 바뀌는 거죠. 스트럭처럴 디어리로 가는 게 자아와 이드와 자아와 원본능과 그 초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갈등 구조를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데 초기 이론이 실패한 부분이죠.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이라고 봤는데 문제는 방어군 자체도 무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지금까지 어떤 이 역동 자체와 역동을 억압하는 힘 자체가 다 무의식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의식 그리고 어떤 자기 처벌의 욕구 자체도 이것도 무의식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개념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갈등 양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동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어 시스템 자체도 무의식의 세계에 속하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 관념이나 어떤 우리가 자기 처벌의 욕구, 자기 처벌의 욕구 이런 부분도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 영역을 무의식과 의식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는, 내 의식에는 없는 것들인데 무의식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는. 그래서 임상 경험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의식 속에는 없는 건데 나는 힘들다는 얘기겠죠.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그런 무의식 간의 갈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다면 그냥 기능으로 모아서 욕동을 담고 있는 마음의 영역을 그래서 드라이브 중심으로 이 기능들을 다 모아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이런 것들을 모아져 있는 마음 자체를 이드라고 본 거죠. 원본능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선 이고는 외부 대상이나 혹은 슈퍼이고나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자아는 어떤 이드가 자기 역동을 충족시키고 싶다고 하는 이런 강한 압력이 있죠. 그런데 슈퍼이고는 거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은 그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고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지나친 성적 행동이나 공적인 행동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안에 슈퍼이고 초자 요구도 있지만 외부 현실도 있죠. 외부 현실에서도 만약에 이드의 욕구를 들어주면 이 사람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외부 현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의 핵 가운데 있는 게 이걸 조절해내는 능력자. 어떤 조절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어떤 거기에서 니고시에이션을 어떤 규율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통합에 인격을 통합해 나가는 기능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 이 인격 체계가 외부 현실이나 심리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절해내는 능력을 부여한 게 이제 이걸 이름 붙여서 이고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이고 속에는 이고에는 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이론에서는 지정학적 이론에서는 이고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그때 이고는 결국 의식이라는 얘기, 카인셔스니스하고 같이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아가 결국 의식이라고 봤었는데 1923년에 이고의 니드라는 이 논문을 쓰면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큰 이론의 변화가 온 게 이고 자체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의 의식과 무의식, 특히 방어 시스템, 우리의 방어는 무의식에 속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아 속에 도덕적인 부분을, 도덕적인 기능을 떼내서 초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초자 자체도 의식과 무의식이 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만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마음의 갈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안에 대한 이론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앵사이티가 뭔가 하는 이론까지 다 함께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결국은 임상 경험에서 왔다고 봐요. 프로이드는 굉장히 과학적인 탐구를 하신 분이죠. 자기의 원래 이론 가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쪽에서 구조 이론, 이고 이도 슈퍼 이고라고 마음의 구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요즘 와서 또 어떤 분은 이 초자 부분이 너무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모아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 구조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런 이론들. 거기서 초자 속에서는 자의적인 규범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부분, 또 하나는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인데 이것을 초자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 놓아서 오히려 우리의 다양한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서 볼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초자 속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부분을 깊이 이해하는 거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어 기능과 초자 기능, 특히 자기 처벌 기능이 대부분 무의식에 있다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통찰이 가지 않으면 단순한 의식 무의식의 세계, 우리 지정학적 이론 레벨에서 환자를 볼 때 환자의 마음을, 특히 환자의 마음의 갈등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되게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되게 이해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슈퍼에고적인 그런 부분들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는 것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 부분은 프로이드도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프로이드도 전부 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그 억압된 것만 풀어주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임상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좌절을 겪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틀을 바꾸어서 보지 않으면 환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심리 구조에 대한 가설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거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자기의 마음이나 내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특히 우리가 보통 만나는 분, 마음의 갈등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마음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기구를 이분이 새로 창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망원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망원경 가지고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은하계를 좀 더 볼 수 있는 정밀한 망원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제 지정학적 이론에서의 앵자이트적인 부분하고 1920년대 이후의 삼중 구조 이론에서의 불안 양상은 굉장히 조밀해지고 더 현미경적인 거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훨씬 더 정밀하게 보는 거죠.
지정학적 의미에서의 자와 초자와의 어떤 갈등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더 세밀한 구조들이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초자 이론이 나온 것은 이 스트럭처럴 티어리, 구조 이론이 나오면서 구조 나온 이론. 네네네. 그 이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때 자아라는 말이 이때 자아는 그냥 이고 자체가 컨셔스 의식하고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아, 의식으로 봤던.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지금까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거부터 그런 용어를 써왔지만 의식이 결국 우리의 정신이라고 나는 의식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 그러니까 consciousness, 이고라고 얘기했을 때 이고는 consciousness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성 쪽에서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죠. 거의 대부분 우리를 성찰하는 걸 의식 성찰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옛날에는 양심 성찰이라고 부르는데 conscious examination이라는 용어가 요즘은 consciousness examin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심 성찰이 의식 성찰로까지 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의식은 마음의 극히 일부이고 무의식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 성찰만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 한계를 메꿔야 되는 게 어떤 정신분석의 영역이죠. 영성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의식의 영역의 얘기죠. 무의식의 영역에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지정학적 그 이론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약간 획일적인 어떤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느껴지고 그 구조 이론에서는 이제 스포이고 안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이고 안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또 스포이고도 이렇게 뭐 규범이나 양심, 자의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뭔가 약간 이게 좀 약간 그 평면적이고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저는 이렇게 대상 관계가 딱 떠올랐어요. 실은 이제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구조 이론을 생각할 때 대상 관계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자아심리학 쪽에 더 이제 프로이드를 따른 사람들이 자아심리학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상 관계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왜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 이미 네, 이번에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이고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이 또 만들어준 어떤 그 규범이나 어떤 그 뭔가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사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이제 그 무의식에서 작동해서 자기 처벌로도 가고 또 투사도 하고 뭐 투사 동의시도 만들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약간 대상관계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수직관계라고 보여지면은 이 구조이론은 굉장히 뭔가 그 이고 안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슈퍼 이고에도 그렇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누가 먼저다라고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편의상 뭐 이드이고 스포이고라고 했지만 실은 이거는 누가 먼저 있고 누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그러니까 들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심플하게 이분법이 네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이분법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다른 세력들이 함께 어울려진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웰더라는 분이 1930년대에 프린시플 오브 멀티플 펑션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능 원리라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 하나에는 그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왔을 때는 그 속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찰스 브레너는 이걸 타협형성이라는 개념으로, 프로이드가 원래 타협형성이라는 기능을, 그런 용어를 썼고 타협형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타협형성 쪽을 특히 강조해서 이론화한 게 찰스 브레너입니다. 아로우라는 분하고 찰스 브레너가 함께 쓴 책이 지정학적 이론이 구조 이론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신 분이고, 그걸 통해 또 임상을 또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찰스 브레너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자체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담자의 마음의 갈등 구조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최고의 이론가로 자타가 공인하던 이분이 나이 들면서 임상 경험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이 마음의 구조 이론 자체도 하나의 방해 요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분은 이 구조 이론 자체도 따르지 말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플레스 언플레스 프린시플과 그리고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 타협형성, 그 쾌락의 원칙, 불쾌의 원칙, 그 쾌락, 불쾌락의 원칙과 그리고 타협형성만을 가지고 오히려 심리 현상을 파악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걸 너무 쪼개서 자다, 초자다, 이고다, 이드다, 원본, 자, 초자, 원본능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티피셜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그분 얘기를 따르는 분과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이론을 따르는 분들을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 자아심리학자 중에 일부 그룹이 현대 갈등 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갈등 이론도 첨단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그분의 이론이 명쾌하고 확실하지만 자아심리학자 내에서는 이 찰스 브레너를 존경하고 따르는 분과 그건 너무 나갔어 우리 선생님이 하고 이 구조 이론을 그대로 지키자는 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명쾌하긴 하지만 찰스 브레너 입장에서는 그 이론을 할 수 있어요. 찰스 브레너는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구조 이론을 이미 이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어서 척 보면 아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상업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주산 공부를 많이 했죠. 주산 부기 공부를 하는데 주산을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실제 에바커스 이 주산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산을 놓는 단계에 오잖아요. 주산을 버리고 암산으로. 그래서 암산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만 해도 제가 거의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나도 주판 공부도 하고 주판도 놀려고 해보고 막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 필요하다고 느껴서. 근데 그 당시에 한중일 삼국 간에 이 주판 경쟁대회라는데 그 주판은 암산대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판으로 시작했지만 주판을 놓아버린 거죠. 근데 마음속에 주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척 봐도 이 사람은 실제 주산을 놓고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되는데, 그 찰스 브레너는 어떤 면에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충분하게 다 소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삼중 구조 이론을 놓아도 자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단계에 간 거죠.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바로 찰스 브레너 단계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이 삼중 구조를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찰스 브레너가
자기는 다 이거 연구를 하고 나서 야 이제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이분이 놓자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분은 그것을 충실하게 공부함으로써 그걸 놓고 자연스럽게 아주 심플한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만큼 이분은 자유스러운 입장에 갔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입장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나중에 찰스 브레너의 경제에 가면 그때는 이런 이론을 놓아도 되는데 그 이전에 너무 빨리 놓으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사의 경제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그런데 그러면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가 우린 처음에 이제 문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 하면은 문법을 잊어버리라고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다가 자꾸 문법만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네. 문법을 생각하다 보면 순발력이 떨어지죠. 그래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되죠 또. 그게 우리 임상에도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론 공부가 우리 무의식에 소화되지 않고 그냥 의식 속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게 내담자가 지금 있는데 내담자의 현상을 어떤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우리가 같이 그 속에 존재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내담자의 어텐션이 가지 않고 내 이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내담자를 놓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이론이 우리 내면화되는 것은 좋은데 무의식 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 그 툴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의식 속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임상 시간은 내가 내담자를 놓친 시간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비온이 얘기한 게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소망과 나의 언더스탠딩, 나의 이해와 내 기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라고 한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도구를 놓아야 되는 이제 이것이 상반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요. 그 찰스 브레너의 입장도 이게 어쩌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려놓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 훈련이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충분한 수련이 됐기 때문에 이걸 놓아도 되지만 아직 그 지점에 가지 못한 분은 찰스 브레너가 그만큼 자유스러운 과정 속에 가졌던 그 틀들을 우리는 더 좀 연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